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으시나요? 시크릿이라는 책은 책을 잘 안 읽는 분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많죠. 오늘은 이처럼 시크릿을 비웃던 한 남자가 정말로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 이 책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도 엄청난 부를 일구는 실화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을 우리도 따라한다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 아직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지 않고 의심이 든다면 오늘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시죠.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태국 어느 해변의 노숙자에서 19개 기업을 이끄는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직접 체득한 끌어당김의 법칙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18가지 원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만을 다뤘습니다. 감명을 받으신 분들은 이 책 전체를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부가 충만하길 바라며 함께 읽어보시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라. 내가 어떻게 이러한 열정을 발견해내고 수많은 회사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했는지 그 비밀이 궁금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태국에서 한동안 지내던 작은 방에서 쫓겨난 뒤 나는 가방을 베개 삼고 수건 2장을 담요 삼아 해변에서 노숙을 했다. 그래도 나는 한 가지 원칙만은 확실하게 지키려고 했다. 해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날의 첫 번째 관광객이 해변을 찾기 직전인 오전 5시에는 반드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해변에서 노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였다. 밤이면 하늘의 총총한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쩌다 야자수 아래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숱하게 많은 밤을 울면서 잠들었다. 또 숱하게 많은 밤에 나를 해고한 사장을 욕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 탓을 했다. 노숙자 처지가 된 내 신세를 놓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비난했다. 비난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대상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해변에 앉아 있는데 몹시 배가 고팠다.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미 그 지역에서 얼굴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고 갚지 못했다. 그 와중에도 내게 외상 음식을 줄 만한 사람이 딱 한 명 떠올랐다. 쌀국수 가게 주인이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주인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쌀국수 한 그릇쯤은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아이디어 하나가 섬광처럼 번쩍였다. 스웨덴을 떠난 뒤로 한 번도 통화를 한 적이 없는 스웨덴의 오랜 친구가 생각난 것이다. 곧바로 그 친구에게 전화해 싸구려방이라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친구는 잠자코 듣기만 하더니 돈으로는 도와줄 수 없고 이메일로 전자책을 한 권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 책은 나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말이다. 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숙자 처지의 나에게 책을 보내주겠다고? 나는 돈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돈을 원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구하고 방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책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나는 애써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 친구라는 녀석이 도움은커녕 책을 보내겠다니. 그러다 문득 책이 있으면 할 일도 없는 저녁 시간에 해변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만큼은 인생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에만 빠져있던 내가 그 책 덕분에 다른 것에 집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동네에 인터넷이 되는 가게에 가서 그 책을 인쇄해 바로 그날 밤부터 읽기 시작했다.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었거나 들어본 사람이라면 내가 그 해변에서 곧바로 어떤 진리를 깨우쳤을 것이라고, 혹은 그 책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책에 대한 내 첫 반응은 비현실적이다, 완전 쓰레기다 였다. 책을 보내준 친구에게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 분노를 친구 대신 책에다 마구 쏟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시각화하면 결국 얻을 것이다.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나는 그 책에 담겨있는 이론이 틀렸음을 입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책의 내용들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해서 그 가르침들이 거짓임을 반드시 증명할 거라고 다짐했다. 나는 먼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 시각화를 시작했다. 어차피 그 방법이 통할 거라고 믿지 않았고 작은 것 정도는 그 가르침대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떠올렸다. 백사장에 수건을 깔고 앉아 눈을 감은 채 누군가가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준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깊이 생각하는 데 집중했다. 처음에 몇 번 시도할 때는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달리 할 일도 없어서 그 상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몇 번 더 시도한 끝에 마침내 내 마음의 눈에 커피잔이 보이기 시작했다. 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고 향긋한 커피 향도 맡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평소처럼 백사장에 앉아 있는데 제트스키를 타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며칠 동안 당신이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무척 지쳐 보여서 말입니다. 믿을 수 없었다. 마음속에만 존재하던 커피가 눈앞에 나타나다니.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호기심은 한층 강하게 일어났다. 이번에는 점심 식사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벌써 여러 주째 쌀국수만 계속 먹었기에 멋진 정찬 생각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눈을 감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떠올리면서도 그러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그래도 어쨌거나 계속 노력했고 마침내 나는 멋진 점심을 먹는 나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내가 일했던 호텔의 직원 한 명을 우연히 만났다. 안녕 안드레스? 오랜만이야. 잘 지내? 내가 점심 살게. 이럴 수가. 이게 통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2번이나 시각화가 성공했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크고 복잡한 것을 놓고 시도해보기로 했다. 맨 먼저 일자리를 떠올렸다.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방을 구하고 날마다 샤워를 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을 수 있다면 부모님이 흐뭇하게 여기며 자랑스러워할 그런 생활을 한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 속에서 시각화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담은 시각화 방법. 나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생생한 그림들을 시각화하면서
내가 주인공인 온갖 영화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의적인 시각화를 하려면 강렬한 감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야 실질적인 끌어당김이 일어난다. 운이 좋았던 것인지 나는 나도 모르게 이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지 느끼면서 그냥 해변에 앉아 기다리기만 하진 않았다. 이틀 동안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둘째 날 마침내 일자리를 얻었다. 나는 몇 달 동안 일해서 뒷마당에 작은 정원까지 있는 작지만 멋진 집을 구할 수 있었다.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시고 점심 한 끼를 얻어 먹고 일자리까지 구하게 되자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었고 일하지 않은 시간에는 마음이 발휘하는 힘을 주제로 다룬 여러 책을 읽었다. 그때부터 나는 책이 제시하는 여러 가르침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녹여내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생각을 예전과 다르게 했기에 마침내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니면 그때까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나 스스로 포기하고 살았던 걸까? 무엇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단순한 행동이 중요하다. 나는 날마다 삶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했다. 나폴레온 힐의 책을 읽고 자기암시의 힘을 배운 뒤로는 일상적으로 긍정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토니 로빈스나 잭 캔필드 같은 사람들이 쓴 책에서는 명상을 하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나 경험하고자 하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것을 떠올리며 내 잠재의식을 전환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날마다 목표를 적어 그 종이들을 집과 사무실 곳곳에 붙여놓았다. 어느새 일상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 생활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정원에 앉아서 내가 설정한 목표들과 실현하고자 하는 일들을 머릿속으로 시각화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출근길에는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온갖 것들을 큰 소리로 말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나는 태국 최고의 영업사원이다. 나를 만나는 고객은 모두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내가 팔려고 하는 것을 서로 사려고 달려든다. 나는 영업의 귀재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어가는 중이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면 다음의 문구를 하루에 100번도 넘게 중얼거리기도 한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남을 잘 돕는다.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자기 인생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의 마음은 대부분 시간 동안 잠재의식 상태에 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잠재의식적으로 모든 사물과 상황을 바라본다. 잠재의식은 일종의 슈퍼컴퓨터이자 보안 요원이다. 당신이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를 받아들이려 할 때 잠재의식은 마치 24시간 작동하는 철통 경비 시스템처럼 그 정보를 철저히 검사하고 걸러낸다. 당신이 충분히 집중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만 그 정보는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현실을 움직이는 자원이 된다. 나는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책과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아왔다. 나는 그 위에 단 하나의 강력한 도구를 더했다.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의 힘이다. 어떤 긍정 문장이든
그 앞에 나는 무엇이다를 붙이면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진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영혼과 직접 대화하게 되고 의식과 잠재의식을 동시에 관통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거실과 침실 벽에 매일 되뇌는 문장들을 붙여두었다. 하루 동안 내 시선은 수차례 그 문장들을 스치고 잠재의식은 그것들을 조용히 깊이 내 안에 새겨넣는다. 일상적으로 긍정선언을 반복하는 것은 기분을 끌어올리고 잠재의식이 당신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올바른 생각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 특히 나는 무엇이다 형식의 문장을 선언에 더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해진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과 감정에 언제나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가지 선언의 의미. 긍정적인 선언은 무수히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선언을 다음 5가지로 제한해 집중력을 극대화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빠르게 많이 성취할 수 있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남을 잘 돕는다. 첫 번째로 나는 온전하다 라는 문구를 선택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이 온전하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이고 이런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불안이나 우울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나도 한때 우울증과 편집증, 불안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온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온전하다. 이런 점을 일부러 의식하려 하고 고맙게 여기려고 한다. 또한 나는 몸도 마음도 온전하게 주어졌기에 불평하거나 변명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당연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2번째로 나는 건강하다 라는 문구는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 몸이 아프면 그 어떤 것도 즐거울 수 없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나에게 영양식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최우선 순위다. 몸이 건강할수록 마음도 가벼워지고 성공을 향한 다른 목표들에도 훨씬 더 명확하게 집중할 수 있다. 3번째로 나는 행복하다 라는 선언은 끌어당김을 하는데 본질적인 문장이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지니고 싶다면 먼저 마음부터 그에 맞게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더 많이 즐기고 더 깊이 누릴 수 있다. 행복한 상태에 초점을 맞추면 생산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커지며 새로운 경험에 대한 마음도 더 넓게 열리게 된다. 4번째, 나는 부자다 라는 문장은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그려 현실로 끌어오는 힘을 준다. 내면에서 먼저 부자의 감각을 느껴야 현실에서도 그 에너지가 구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기 믿음의 한계를 미리 설정한다든가 의심하는 데서 벗어나 부자가 된다는 것의 개념을 마음이 우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잠재의식이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때까지 이 선언을 반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가 넘쳐난다. 그것을 받아들일 올바른 마음 상태를 가지기만 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 5번째, 나는 남을 잘 돕는다는 선언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의 감정보다 더 위대한 느낌은 없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곳곳에 널려 있다. 아주 조금만 수고를 들이면 그런 사람을 금방 찾을 수 있다. 5가지의 긍정적인 선언을 선택한 것은 이것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지켜나가고 싶은 덕목들이기도 하다. 당신만의 5가지 긍정적인 선언은 무엇인가? 나는 이 5가지 선언을 매일 되뇌며 실천하는 것을 일상의 습관이자 삶의 일부로 만들어 왔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과 영혼, 믿음까지 조금씩 재프로그래밍 되었고 그 힘은 나에게 꾸준한 동기를 주었다. 물론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인생 여정 속에서 몇 주 동안 선언을 멀리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선언을 되새기며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이 방법은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원들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질 때면 나는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해 본다. 최근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나요? 그 목표를 자주 떠올리며 스스로 되새기고 있나요? 요즘은 어떤 책을 읽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선언을 한 건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은 직원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그 중요한 습관들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것만으로도 다시 예전의 흐름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하다. 성공적인 습관은 기억만 되살려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긍정선언이 생활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손바닥에 최고의 영업사원을 뜻하는 베스트 세일즈맨의 BS를 쓰고 눈에 띌 때마다 나는 푸켓 최고의 영업사원이다 라고 스스로 되뇌는 것이다. 도요타 비오스 신차를 가지고 싶었을 때는 손에 TV라는 글자를 써놓고 눈에 띌 때마다 나는 도요타 비오스를 몰고 있다 라고 말했다.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선언과 목표를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단서들을 마련해 두자. 그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프로그래밍 해보라.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생을 바꾼 내면의 목소리. 나의 첫 일자리는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선납 심카드를 파는 일이었는데 하루에 8시간 동안 200~300통의 전화를 해야 했다. 나는 그 일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싫었고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이 그렇게 암울했다는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 세상도 다르지 않았다. 근무 시간이 정오부터 저녁 9시까지였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퇴근할 시간에는 이미 밖은 깜깜하고 추웠다.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싫었다. 주중에는 출근해야 해서 술을 마시며 노는 것은 주말에만 하기로 다짐하고 주중에는 최소한의 사람만 만났다. 파티도 안 되고 술도 안 되고 싸움도 안 되니 스톡홀름 뒷골목을 함께 쓸고 다니던 불량배 친구들을 멀리해야 했다.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회적인 관계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 책임감을 유지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 때문에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아무런 동기도 의욕도 없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일을 그저 계속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마음먹은 인생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야 했고 파티를 벌이며 술을 퍼마시지 말아야 했다. 나는 철저히 혼자였고 고립되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은 적개심, 좌절, 자기연민, 분노 등으로 들끓었다.
내가 하는 생각들은 언제나 이런 감정들로 뒤덮여 있었다. 일하러 가기 싫었고 출근하지 못할 구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다 결국 해고되었다. 나는 나를 해고한 회사와 관리자들, 나와 통한 고객들을 욕했다.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여겼다.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누구나 하는 그 말을 내가 나 자신에게 하고 있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다. 마치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느낌이었다. 의사는 내게 우울증을 치료할 3가지 약을 처방해 주었다. 나는 지긋지긋한 하루하루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 약을 먹었다. 그러나 상태가 더 나빠졌다. 나는 외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었다. 누군가 나를 만나러 찾아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 현관 앞에 서서 그 누군가를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했다. 내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목소리는 점점 더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그 목소리는 나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라는 내면의 말은 들을 수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마침내 목소리는 전술을 바꾸었다. 그 해에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벽돌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내가 이보다 더 나아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살아날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다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내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 직감으로 느꼈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려면 모든 것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2달 뒤 나는 할아버지가 여동생 린다와 남동생 크리스티안 그리고 나에게 각각 $2,000를 남기셨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아버지는 수표를 건네면서 나중에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먼 훗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으니까 저금을 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2,000를 손에 쥐고 나니 갑자기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 이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편도 항공권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줄지, 거기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망설임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 망설임을 사정없이 밀쳐버렸다. 내가 들었던 그 목소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끌어당김의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루고 싶은 특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가지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 목표를 마음 한가운데 두고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하지만 내가 항공권을 샀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전혀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의식적으로 이 원리를 알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하다. 나는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뿐이었다. 나는 인생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은 이후 잭 캔필드, 조 비테일, 브라이언 트레이시, 나폴레온 힐 등 성공의 대가들이 쓴 책을 읽고 그들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성공한 지도자들과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꼽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두는 것이었다. 학술 연구,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내 경험을 봐도 목표를 글로 써두는 건 무조건 해야 할 일이었다. 해마다 1월 초에 나는 그 해에 성취할 101가지 목표를 적는다. 그저 적어두는 것뿐이지만 효과는 실로 놀랍다. 나는 이 방식을 적용해 수많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나는 고등학교 중퇴자이고 흑수저 출신의 전직 불량배다. 한때 노숙자, 파산자였고 또 우울증 환자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성공을 이루어왔다. 사실 나는 다른 사람과 별 다를 게 없다. 그렇지만 철저히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엄격한 규율을 지켜 부와 운, 무한한 기회를 끌어당길 수 있었다. 이처럼 목표 설정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목표를 설정하는 7단계.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몰라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내가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원들에게 목표 설정 연습을 시키고 각자 꿈을 꾸는 방법을 가르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활용하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 2. 더 쓸 게 없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항목 아래에 줄을 긋는다. 3. 다른 종이에 방금 쓴 내용과 반대되는 것을 적는다. 예를 들어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적었다면 부자로 살고 싶다라고 적으면 된다. 또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적었다면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다라고 적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로, 평생 여기에만 박혀서 살고 싶지 않다는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싶다로 바꾸면 된다. 4. 이번에는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를 정리한다. 인생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 각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즐길 수 있고 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일 중에 오늘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가 될 수도 있고, 만일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다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존재감을 느끼고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줄 활동 중에 오늘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가 될 수도 있다. 또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나를 건강하게 유지해줄 어떤 활동을 오늘 할 수 있을까? 가 될 수도 있다. 5.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의 목록을 정리한 다음에는 가장 끌리는 5개를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시간표를 작성한다. 그 다음 5개를 선택해서 똑같이 한다. 이렇게 모든 항목의 실천 시간표를 만들고 마감 시한을 설정한다. 6. 이 최종 목록을 늘 가까이 두고 바라보면서 실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사항이나 시간표를 조정한다.
7. 원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실천 의지와 행동이 결합된 진짜 목표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은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기도 하다. 나는 종종 직원들과 함께 그들이 설정한 목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이 경험은 직원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했고 실적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 6년 전 우리 회사에 입사한 어떤 직원은 인생에서 특별하게 바라는 것이나 목표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제공한 원리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실천한 결과 6년 동안 92개의 목표 중 83개를 달성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마음속의 시각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연결시켜 준다. 이 과정에서 뇌파의 흐름이 변화하고 결국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작동하게 된다. 나는 이 원리를 저절로 끌어당겨지는 힘의 원리라고 부른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각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실제로 피아노를 연주하게 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마음속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게 했다. 두 집단의 피실험자들은 지적 수준이 동일했고 이들 가운데 따로 피아노 연주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구자들은 한 집단에게는 날마다 특정 음계들을 피아노로 연주하게 했고 다른 집단에게는 매일 동일한 음계를 피아노로 연주하는 상상을 하게 했다. 연구자들은 가상 및 실제 피아노 연주가 피실험자의 뇌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실험자들이 가상으로든 실제로든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뇌를 촬영했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뇌를 촬영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두 집단에서 모두 손가락 운동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상당한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상상만으로도 실제 피아노를 연주한 것처럼 뇌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렇다면 목표를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목표를 말할 때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처럼 막연하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진짜 목표를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 쪼개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3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정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이 경험을 내가 직접 누린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2.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얼마나 오래 전력을 다해야 할까? 3.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예를 들어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목표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나는 올해 추가로 5만 달러를 더 벌고 싶고 적어도 넉 달 안에 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그 추가 수입으로 가족을 돌보고 빚을 갚을 수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줄고 신체 건강도 균형을 찾을 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생각을 하니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하면 다른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밝고 생생한 마음속의 그림들은 인생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필수 요소다.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는 몰라도 된다.
그냥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기분이 어떨지만 명확하게 생각하고 또 느껴라. 열정은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즉 열정의 대상을 찾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즐겁게 매달려서 일할 것이고 결국 당신은 성공에 이를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늘 낙원에 사는 것을 꿈꾸었기에 푸켓에서 나의 천국을 창조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가 처음으로 나의 열정을 발견한 것은 푸켓에서였다. 불과 1년 전 과연 내가 19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나는 푸켓에서 부동산 회사 직원이 되어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카탈로그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날에도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사업차 푸켓을 방문한 어떤 신사에게 카탈로그를 건넸다. 그 신사는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고 이제 몇 시간 뒤면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 사람은 카탈로그 속의 한 물건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무실로 데려가 내부 직원에게 연결해주고 물건을 보여준 뒤 신속하게 공항으로 보내주어야만 비행기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 즉, 거기서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그 사람은 비행기를 놓친다는 뜻이었다. 나는 서둘러 그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런데 다들 볼일을 보러 나갔는지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사람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바로 공항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때 번개처럼 한 생각이 스쳤다. 나는 그 신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게는 오토바이밖에 없습니다만 제 오토바이를 타실 수 있다면 선생님을 그곳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거기에 모셔다 드리면 물건을 보고 나서 공항으로 출발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러자고 했다. 나는 여러 물건 가운데 하나만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그곳으로 갔다. 나는 그 사람이 확인하고 싶어한 물건을 보여주고 주변 지역 설명을 했다. 그렇게 내가 그 사람과 1시간 동안 있다가 함께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나와 본 물건을 사겠다고 했다. 상사는 깜짝 놀랐다. 영업 훈련을 전혀 받지도 않은 내가 1시간 만에 그것도 손님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물건을 보여주고 왔을 뿐인데 손님이 그 부동산 물건을 사겠다고 했으니 놀랄만도 했다. 나는 1시간 동안 신사와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신뢰를 얻었다. 그와 나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형성했고 그는 그것에 만족을 느낀 것이다. 처음으로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누군가를 상대로 무엇을 찾는지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일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그 느낌을 누릴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승진했을 때 많은 기회가 찾아왔다. 지금 나는 헬스클럽 여러 곳, 커피숍 여러 곳, 주유소 하나, 사우나 한 곳, 그리고 부동산 산업에 속하는 15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나를 보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늘 똑같은 질문을 했다. 안드레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늘 말하는데 그럼 넌 이렇게나 많은 온갖 사업마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 대답은 아니오다. 그 모든 사업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성공하는 과정을 무척 좋아한다. 내가 가지는 열정과 사랑은 어떤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된다.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이 되었다가 종이 위에 그림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 회사가 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눈앞에서 창조된다. 모든 것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머릿속에 떠오른 한 이미지가 실제 현실이 되었을 때 그 만족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 강렬한 기쁨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창조자로 살아갈 능력을 지녔다는 증거다. 누구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 열정은 그것을 쫓는 데 따르는 수많은 고통조차 감내할 가치가 있는 여정으로 바꿔준다. 자신이 열정을 갖지도 않은 일에 매여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지루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상의 늪에 빠져있기 쉽다.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열정을 쏟을 만한 대상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다음 여러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떠오를 것이다. 어떤 주제의 책이라면 500권이라 하더라도 전혀 질리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을까? 어떤 일이라면 앞으로 5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할 수 있을까?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열정을 품고 있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목록으로 써보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을 더 또렷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1.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적는다. 2. 당신이 유독 하기 싫어하는 일자리나 과제를 적는다. 이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열정을 가질 대상이 한층 명확하게 드러난다. 3. 당신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는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도 좋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할까? 4.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자리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5. 부러운 사람들 명단에서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모두 제외한다. 6. 동그라미 표시가 된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열정을 촉발할 단서를 찾는다. 열정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여러 기술을 결합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신생기업인 실크타이드의 창업자 올리버 엠버트는 각자 자신이 가진 평범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올바로 결합하기만 하면 열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림 실력은 평균 수준이지만 유머 감각은 남다르다고 해보자. 이 사람은 순수 미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유머 감각만으로 무언가를 전공하거나 연구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만화가가 될 수 있다. 엠버트는 가장 성공한 사람, 즉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치고 단 하나의 기술만 가진 사람은 드물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다지 특출할 것도 없는 여러 개의 기술을 한데 녹여냈을 뿐이다. 개별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지만 이 기술들을 한데 녹여내는 것으로는 확실히 특출하다. 스티브 잡스를 보자. 그는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도 아니었고 최고의 영업 귀재도 아니었으며 최고의 프로그램 설계자도 아니었고 최고의 경영자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법 잘했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하나로 녹여내는데
탁월했다. 열정의 대상은 수없이 많을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며 계속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신이 진심으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만 발견해도 충분하다. 그 열정을 통해 당신은 지금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